네, 그래서 이제는 frequentist statisti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들, 베이지안 내용들을 봤었죠. 결국에 프라이어랑 라이클리후드를 곱해서 포스테리어를 만들고 그 포스테리어로 우리가 어떤 확률을 예측하는 그런 식의 관점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계학이다라고 한다면은 베이지안보다는 이 프리퀀티스트, 빈도주의 통계학이 조금 더 익숙한, 친숙한 개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베이지안 통계학과 다른 접근 방식인 빈도주의 통계에 대해서 다뤄보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빈도주의 통계의 가장 큰 특징은 모델의 매개 변수를 랜덤 변수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베이지안 접근법과 대조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빈도주의 통계, 프리퀀티스트는 일반적으로 고전 통계학, 클래시컬, 즉 이제 전통적인 통계학으로 취급이 받습니다. 그래서 빈도주의 통계학의 기본 아이디어는 결국에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데이터로부터 추정된 양, 예를 들어서 매개 변수나 어떤 예측된 레이블, 이 데이터가 이제 변경이 되면 이제 어떻게 달라질지를 계산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불확실성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변경됐을 때 그 추정된 양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것을 계산을 해서 불확실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앞에 봤었던 빈도주의 베이지안 통계학과는 좀 다른 특징이 되겠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변경됐을 때 추정된 양이 얼마나 많이 변경될지 그걸 통해서 불확실성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관점은 반복된 시행에 걸친 변동의 개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와 대조적으로 베이지안은 확률을 정보의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프리퀀티스트는 반복된 시향의 관점에서 확률을 해석하는 반면에 이제 베이지안은 정보의 갱신 과정으로 확률을 해석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퀀티스트의 장점 중에 하나는 베이지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역설 같은 것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프리퀀티스트도 그 나름의 한계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통계학자는 이제 조지 박스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은 빈도주의 통계학은 약간 합리적인 사람을 설득하기엔 좀 어려울 것이지만 우리가 베이지안 정리는 이를 설득하기에 좀 덜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빈도주의 통계학의 한계점이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도 베이지안 통계학이 약간 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프리퀀티스트는 여러 가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요. 사실은 베이지안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프리퀀티스트가 되겠고 통계학과 학부 과정에서 저학년 때 많이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학과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내용이 프리퀀티스트고 사실 베이지안 통계학은 뭐 고학년 때 잠깐 배우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프리퀀티스는 근데 앞에서 봤었던 MLE의 개념이라든지 혹은 라이클리후드의 개념처럼 베이지안 통계학 관점에서도 유용한 핵심 개념들을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리퀀티스트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프리퀀티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표본 분포,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퀀티스트에서는 우리가 uncertainty, 불확실성을 사후 분포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추정량, estimator라는 것의 표본 분포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estimator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estimator는 관찰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할지 이제 지정을 하는 의사결정 절차가 되겠습니다. 수학적으로는 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델타 햇은 어떤 함수인데 무슨 함수냐면은 d라는 차원에 있는 애를 a라는 차원으로 보내는 그런 함수가 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때 d는 결과적으로 데이터 공간이 되겠고 a는 행동 공간, 액션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둑을 둔다라고 생각하면 쉽겠죠. 그때 데이터 공간은 현재 바둑판이 이제 돌이 어떻게 놓여져 있는지 그 상황을 어떤 뭐 행렬이나 수치로 표현한 게 되겠고, 액션은 그래서 그 19 곱하기 19 바둑판 위에서 어디에 다음으로 돌을 놓을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뭐 이 D라는 것이 이제 19 곱하기 19의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 이 A라는 것도 똑같이 뭐 19 곱하기 19의 실수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추정량 같은 것은 클래스 레이블을 예측을 하거나 혹은 다음 관측치를 예측을 하거나 또는 알려지지 않은 파라미터를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를 추정하는 경우에 추정량은 흔히 이제 이렇게 세타에다가 해시라는 것을 씌워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타 해시라는 것은 해에 대해 예측한 추정치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앞에서 계속 썼었죠. 네, 그래서 프리퀀티스트의 핵심 아이디어는 어떤 것이냐면요. 결국 데이터를 관찰을 하고 이 데이터를 랜덤 변수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추출된 매개 변수 얘를 알려지지 않은 고정 상수로 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타 헷, 즉 이제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세타 자체가 랜덤 변수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관측했을 때 세타가 추정되는 이 추정 행위에 랜덤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는 상황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결국에 주사위의 참 확률, 트루 확률이 우리가 이 세타 세타 스타라는 것은 얘는 고정돼 있지만 우리가 관찰하는 주사위 결과 D는 우리가 시행할 때마다 매번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D를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예측한 세타 헷이 랜덤 변수다. 즉 이제 D가 랜덤 변수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예측한 세타 헷이 랜덤 변수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타 스타, 즉 어떤 트루 값인 이 어떤 모 평균이라고 할까요? 뭐 이제 어떤 관측할 수 없는 얘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건 오직 데이터뿐이고 그때 우리가 데이터를 관측했을 때 세타를 다시 역추산하고자 했을 때 그 역추산한 세타가 바로 랜덤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표본 분포를 어떻게 생성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본 분포 이제 생성이라는 뜻은 결국에 서로 다른 S개의 데이터 셋을 만듭니다.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 셋은 아래와 같은 형태를 가집니다. 그래서 D에다가 S라는 기호를 이제 써가지고 나타내고요. 예를 들어 뭐 D1, D2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 셋이 있는 거고 데이터 셋 S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S개의 데이터 셋이 있는 상황이고 각각의 데이터 셋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 뭐냐면은 결국 이 실제 매개 변수 어떤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세타 스타에서 추출된 xn이라는 게 있고요. 이 xn이 1부터 라지 n개까지 있다. 즉 이제 xn이 1부터 xn까지 이렇게 n개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D라는 이 집합에는 총 라지 n개의 원소가 있게 되겠고요. 각각 뭐 쉽게 생각을 하면은 주사위를 n번 던졌다. 그리고 이 n번 던진 행위를 s번 반복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100번 던진 행위를 뭐 10번 반복했다. 그러면 총 이제 주사위를 1000번 던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추정량을 각 데이터셋에 적용을 해서 추정치의 집합을 만듭니다. 그래서 D1번 데이터셋도 모델에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S번 데이터셋까지 다 모델에 넣어보는 것입니다. 모델에 넣어서 이제 데이터셋을 통해서 세타를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세타가 각각 세타 헷 1부터 세타 헷 S까지 S개의 세타가 나오겠고요. 이거 자체가 다시 이제 집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다시 집합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 집합이 되겠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S가 무한대로 갈 때, 즉 이 데이터 셋 자체가 개수가 무한대로 갈 때 이 추정치 집합의 분포가 바로 우리가 찾는 추정량의 표본 분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이런 집합이 주어진 상황에서 세타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세타 1부터 세타 헷에 S가 이제 여러 개 이렇게 집합 안에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 상황에서 S를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은 이 세타 헷의 추정치, 즉 이제 세타의 추정치가 세타 헷이잖아요. 세타 헷이 무한대개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한대개인 세타 헷의 분포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그 랜덤 변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를 수학적으로 표기를 하자면은 아래와 같이 이제 표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은 세타, 이 라지 세타 헷이 있고요. 얘는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그 세타 헷을 추정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인풋으로 받아서 세타에서 추정하는 함수가 이렇게 라지 세타로 써 있고, 그리고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세타 스타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어떤 파라미터 정보가 되겠고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어떻게 이 추측을 하냐면은 이제 push through 이 분포, 이 세타 스타가 true일 때 우리가 데이터가 관측된 그 확률 분포가 있을 것입니다. 그 확률 분포 얘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함수 세타에다가 넣어서 우리가 세타 해시라는 것을 많이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 데이터 분포를 이 추정량 함수를 통해서 밀어 넣어서 추정치의 분포를 유도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주사위를 던진 결과의 분포를 우리가 추정 방법을 통해서 변환해서 세타 햇으로 만든 이후에 이 세타 햇을 여러 개 만들어서 추정된 세타의 분포를 얻는 것과 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분포를 해석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주로 몬테카를로 방법을 통해서 근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주사위를 무한대 번 던질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매우 많이 던져서 결과를 기록하고 그 결과로부터 확률을 추정하는 과정을 반복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빈도주의 통계는 데이터의 변동성을 통해서 추정의 불확실성을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많이 해봐서 샘플을 많이 관측을 해서 불확실성을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다음으로는 이제 최대 우도 추정량 MLE의 표본 분포에 대한 가우시안 근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MLE를 만들어서 거기에 표본 분포가 있게 되겠죠. 그 MLE의 표본 분포, 걔를 이제 가우시안으로 근사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LE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추정량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재밌는 점은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특정 모델에 대한 MLE의 표본 분포가 가우시안 분포에 가까워진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MLE를 계속 추정을 할수록 그 MLE의 분포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MLE를 이제 여러 번 추정을 하게 되면은 그 MLE의 분포가 생길 텐데 걔가 바로 앞에서 봤었던 세타 햇의 분포가 되겠죠. 그 MLE의 분포를 살펴봤을 때 걔가 가우시안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표본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우시안에 가깝게 되겠고요. 이를 우리가 점근적 정규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symptotic normality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제 정리 4.7.1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매개 변수가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런 식이 성립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f라는 함수는 피셔 정보 행렬이라고 불리는 개념이 되겠고,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에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라고 했을 때 MLE의 표본 분포가 평균이 세타이고 공분산이 NF 세타 스타인 가우시안 분포에 근사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정했을 때 표본의 크기를 충분히 크게 하면은 어디로 가냐면은 화살표가 그려져 있죠. 어디로 가냐면은 노멀 디스트리뷰션 가우시안으로 가는데 그때 평균은 세타 스타가 되겠고 공분산 행렬은 이제 NF 세타 햇이 된다. 세타 스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달리 표현하게 되면은 이제 그 루트 n의 f의 분포가 결국에 표준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세타를 우리가 세타 햇을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실제 파라미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타 햇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정의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이제 빈도주의 통계학의 관점을 전개해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봤었던 피셔 정보 행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라고 부르고 줄여서 FIM이라고도 이제 부르게 됐습니다. 이 FIM은 로그 라이클리후드 함수의 표면 공률을 측정을 합니다. 이제 컬베추어라는 게 이제 공률이라는 의미인데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데이터가
매개 변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우리가 매개 변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제 피셔 정보 행렬의 어떤 뭐 수치라든지 이런 게 크게 되겠죠. 수학적으로 FIM은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되겠고요. 이 식을 살펴보자면은 결국에 이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 얘는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냐면은 우리가 x 분포에서 그러니까 세타가 가정된 x 분포에서 x를 이제 샘플링한 그런 결과에 대해서 즉 이제 x가 px바 세타를 따를 때 그때 기대값을 계산을 하는데요. 어떤 기대값을 계산을 하냐면은 이 기대값을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 기대값은 이제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각각이 이제 벡터가 되겠습니다. 각각이 벡터고요. 앞에 벡터 곱하기 뒤에 벡터인데 둘이 같은 벡터죠. 이제 앞에 벡터 곱하기 뒤에 벡터, 이제 뒤에 벡터에는 트랜스포즈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얘를 두 개를 한다는 건 이제 외적한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벡터를 외적해서 얻은 어떤 행렬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에 공분산과 비슷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정확히는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그레디언트의 공분산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그레디언트를 얘를 스코어 함수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를 이제 스퀘어 매트릭스를 만든다라는 것이 되겠고 걔의 이제 기대값을 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피셔 정보 행렬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의 모델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방금 봤었던 이 식에서 해석을 해보자면은 결국 이 로그 우도의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는데요. 이 로그 우도의 그레디언트가 결국에는 로그 우도가 각 매개 변수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를 계산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스코어 함수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 이 FIM은 스코어 함수의 외적의 기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보면 직관적으로 우리가 로그 우도 함수가 어떤 매개 변수에 대해서 빠르게 변한다 라고 했을 때, 즉 그레디언트의 크기가 크다면 그 매개 변수는 데이터에 의해서 잘 결정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로그 우도 함수가 매개 변수에 대해서 천천히 변한다, 즉 이 값이 그레디언트가 작다라고 한다면은 매개 변수는 데이터에 의해서 잘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얘는 FIM은 매개 변수가 데이터에 의해서 얼마나 잘 결정됐는지 그것을 알려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관측을 했을 때 우리의 모델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공분산 같이 측정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IM의 ij번째 원소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즉 이제 세타의 i번째에 대한 편미분값, 그리고 이제 세타의 j 방향에 대한 편미분값의 로그 오드를 취해서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기대값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매개 변수 세타 i랑 세타 j에 대한 상호작용을 측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랑 몸무게를 이용해서 나이를 추정하는 모델을 만들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FIM의 키 몸무게, 즉 키 몸무게의 원소가 크다면은 이는 키 몸무게가 나이 추정에 있어서 이제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피셔 정보 행렬의 또 다른 중요한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디오렘 4.7.2에 있는데요. 얘에 따르면은 이제 특정 조건 하에서 FIM은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해시안의 기대값과 일치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은 이 결과를 보기 전에 일단 해시안이 무엇인지 이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해시안은 함수의 2차 미분을 나타내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아마 대학교 1학년 때 미분적 분학 때 아마 잠깐 다룰 텐데요. 그래서 해시안은 함수의 2차 미분을 나타내는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원에서 2차 미분이 함수의 공률을 나타내는 것처럼 다차원에서 해시안은 함수의 공률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그 우도의 해시안이 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로그 우도가 결국에 매개 변수의 작은 변화에도 얘네들이 작게 변화해도 얘가 크게 변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가 크다라는 것은 얘네들이 작게 변화해도 얘가 크게 변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로그 우도 함수가 매개 변수의 작은 변화에도 크게 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다시 말해서 데이터가 매개 변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는 FIM을 계산하는 또 다른 방법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대값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대신에 우리는 관측된 데이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경험적 FIM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측된 데이터에 대해서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해시안을 계산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우리가 정리 4.7.1을 앞에 봤었던 예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정리 4.7.1은 FIM의 역행열이 최대 우도 추정량의 점근적 공분산과 같다. 이제 전에 봤었던 정리가 네, 이거죠. 네, 4.7.1이 이거였죠. 네. 결국에 FIM의 역행열이 결국에 최대 우도 추정량의 점근적 공분산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무슨 뜻인지 생각을 해보면은 로그 우도의 함수의 공률이 크다, 즉 이제 해시안의 절대값이 크다라는 것은 FIM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FIM이 크면은 그 역행열은 얘는 작아지게 되겠고, 이것은 추정의 분산이 얘가 작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매개 변수에 대해서 잘 결정된다라는 뜻이 되겠고, 우리의 추정이 샘플링을 많이 할수록 로버스트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실제 예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동전 던지기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동전을 100번 던져서 앞면이 50번, 뒷면이 50번 나왔다라고 가정을 할 때, 이 동전이 공정하다, 즉 이제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이다 라는 추정은 매우 로버스트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로그 우도 함수의 공률이 크고 따라서 FIM이 클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추정의 분산이 작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동전을 5번만 던졌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앞면이 3번, 뒷면이 2번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 경우에 우리의 추정 앞면이 나올 확률이 0.6인 것은 신뢰하지 않을 만하다, 그다지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우도 함수의 공률이 작고 따라서 FIM이 작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정의 분산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FIM은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매우 중요하게 되겠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에서 가중치를 학습할 때 FIM이 큰 방향으로 더 큰 학습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으로 추정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최적화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베이지안 추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제프리 프라이어라는 특별한 사전 확률 분포는 FIM의 행렬식의 제곱근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 확률은 매개 변수화에 불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베이지안 분석에서 자주 사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FIM은 정보 기하학,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라는 분야의 기초가 되는데요. 이 분야는 이제 확률 분포의 공간을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때 FIM은 이 공간의 매트릭, 즉 이제 계량, 거리 이런 것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률 분포 사이의 거리를 정의하는 데 사용이 되겠고요. 이것을 통해서 확률 모델을 기하학적으로 지오메트리로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통계적 추론의 두 가지 방법인 부트스트랩과 베이지안 방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방법은 모두 결국에 모수의 불확실성을 추정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접근 방식은 매우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트스트랩은 바로 프리퀀티스트에 사용하는 모수 추정 방법이 되겠고요. 베이지는 베이지안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이 방법의 차이점과 특징을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이 화면에 보이는 그림을 보면은 데이터 포인트가 10개일 때와 100개일 때 부트스트랩 방법과 베이지안 방법으로 얻은 표본 분포가 되겠습니다. 일단 부트스트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은, 부트스트랩은 주어진 데이터에서 반복적으로 재샘플링을 해서 통계량의 분포를 추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측한 데이터로 여러 번 다시 실험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전체 학생들의 평균 키를 추정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전체 학생의 키를 다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은 100명의 학생을 무작위로 선택해서 키를 측정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때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하면은 100명의 데이터에서 100명을 무작위로 다시 뽑는 과정을 수천 번 반복하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뽑아서 평균 키를 계산하고 또다시 랜덤으로 100명을 뽑아서 평균 키를 계산을 하고 이런 방식을 굉장히 많이 해서 수천 번 해서 그 평균의 분포를 그리는 것이 바로 부트스트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좀 이제 뭐 비상식적이니까 우리 뭐 전체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키를 추정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부트스트랩 방법을 바로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을 측정하는 게 어려우니까 랜덤하게 100명을 뽑아서 평균을 내고 다음에 또 랜덤하게 100명을 뽑아서 평균을 내고 이런 과정을 수천 번 반복했을 때 평균들의 분포가 바로 부트스트랩으로 얻을 수 있는 분포가 되겠고 얘가 바로 그 모평균을 따른다라고 하는 게 프리퀀티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리퀀티스트에 해당하는 부트스트랩을 보면은 부트스트랩이 이제 이 위쪽에 있는 애인데요. 얘를 보면은 데이터 포인트가 10개일 때 결국에 분포가 상당히 넓고 비대칭적이고 중간에 끊겨 있는 것도 보입니다. 이것은 결국에 샘플의 크기가 작아서 추정의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마치 10명의 학생 키만으로 전체 학생의 평균 키를 추정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데이터 포인트가 100개로 증가하게 되면은 분포가 훨씬 좁아지고 대칭적으로 변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더 많은 데이터로 인해서 추정의 정확도가 높아졌음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학생 키로 평균을 추정하는 것이 10명으로 추정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게 되겠고요. 베이지안 방법을 이제 밑에 살펴보면은 베이지안 방법은 프라이어랑 라이클리후드를 결합해서 이제 포스테리어를 계산하고 포스테리어가 바로 세타의 분포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배웠었죠.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은 데이터 포인트가 10개일 때 부트스트랩보다 약간 더 넓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적을 때는 사전 분포가 결과에 더 큰 데이터가 적을 때 사전 분포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데이터 포인트가 증가했을 때는 부트스트랩과 매우 비슷해지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사전 분포의 영향이 줄어들기 때문에 프라이어보다는 실제 관찰된 라이클리후드의 결과가 더 중요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트스트랩이 라이클리후드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 베이지안 방법이 표본이 증가하게 되면 라이클리후드랑 비슷하고 표본이 적을 때는 부트스트랩의 이제 결과랑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더 안정된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방법 모두 데이터 포인트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분포가 좁아지고 대칭적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이것이 바로 앞에서 배웠었던 이전 챕터에서 배웠었던 중심 극한 정리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추정량의 분포가 정기 분포에 가까워지는 그런 현상이 되겠고요. 그래서 뭐 동전을 던질 때 던지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나오는 비율이 실제 확률에 가까워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